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한은행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고, 그 전부터 대출 총량 규제의 기미가 보인다고 그랬죠. KB에서 먼저 일부 대출 중단을 시작했고, 이번에 신한에서 따라갔고, 나머지 은행들도 대출 규제를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요즘에 뭐 집값 계속 올라간다, 뭐 금리 인하하니까 더 올라갈 거다. 8월 거래량 줄어든 거 봐봐라. 국민은행이 저번 달 29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를 제한을 했고, 이어서 제한을 했죠. 그리고 이번 달에는 신한은행에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을 했다.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 그 다음에 주택 처분, 이런 것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은 중단이 된다. 내가 실거주 하다가 내 집 전세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 이거 신한은행에서 안 되는 거예요. 선순위 채권이 말소 또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근저당 껴가지고 전세금으로 근저당 갚고 간다는 거.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거고, 말 그대로 갭투기 물건들은 대출을 안 내준다는 소리죠. 여기에 플러스 모기지론, MCI나 MCG 이런 것들을 중단을 한다. 이게 뭐냐면 주담대랑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된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들이 제한이 되겠어요? 첫 번째는 그냥 전세 낀 매물을 매수나 매도하기 쉽지 않다. 왜냐면은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서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죠. 두 번째는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는 집을 전세를 놓고서 그 돈을 토대로 근저당을 갚고 다른 것을 뭐 더 갭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쉽지 않아진다. 즉 투기성 수요가 굉장히 감소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전세 대출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는 LTV 핀셋 조정을 검토 중이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LTV 규제했더니 집값 올라간다 그랬는데 결국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DSR 규제도 강화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산출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산출을 왜 하겠어요? 정부에서 산출을 해야 왜 산출해요? 궁금하니까 산출한다. 이거 아니죠? 뭐 때문에 산출하는 거예요? DSR 요거 현황 보고서 어디서 많이 들어가는지, 어디가 DSR 많이 초과하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규제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죠. 이번에 지방농협에서 100억 넘게 횡령하고 조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숨졌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또 조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은행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증거를 최대한 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DSR 초과하는 것들을 알아서 자동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도 보면은 지금 다주택 요게 KB에서 들어간 거고, 갭투기 요게 신한에서 들어간 건데, 요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신한에서도 요 플러스 모기지론 취급을 중단했지만 다른 곳들도 농협도 지금 요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중단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과거에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갈 징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2021년에도 총량 규제 들어가기 한 두어 달 전부터 슬금슬금 저렇게 대출을 곁들이부터 줄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4분기 되기 전에 총량 규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소리죠. 여기에 지금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이 너무 아쉽다. 금리는 하늘의 고유 권한인데 아쉽다라고,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100% 이기 때문에 10월에서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아예 금리 인하 될 것이라고 지금 소문을 내고 있죠. 호해요 호해 하면서. 그리고 우리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10월까지 가면 너무 늦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수 부진은
천천히 대응할 수 있는 반면 부동산 부채는 이 위험 신호는 당장 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뿐만이 아니라 외환시장, 지금 환율도 겨우 잡혀가고 있는데 이것도 변동성을 확대시킨다. 요 우려 때문에. 한은에선 금융안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이야기해도 되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금리 인하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대출을 내주지 말래요. 금리 인하를 하지만 대출은 내주지 말고, 그래서 대출을 1.5에서 2%로 하지만 넘었으니까 4.7%까지 내준다고 하고, 또 거기서 주담대 엄청 늘어나면서 거래량 늘어날 때는 진짜 상승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수요가 과잉됐는데 정책은 공급 정책만 낸다고 하고, 하나는 요거 동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은행권들 이자 장사하지 말라면서 은행권들 대출 규제해야 되니까 금리 올리도록 만들고 있고. 이 본인 얘기하고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 이런 상황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가산금리 올리고 기준금리 내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이런 것들을 토대로 뭐라 그래요? 기준금리 이제 10월에 내릴 거니까. 아니 기사가 그렇게 뜨더만 분양 광고가 막 그런 식으로 뜨더라고요. 주담대 금리 내리면서 부동산 시장 살아날 듯. 내용 쭉 보니까 결론은 우리 아파트 분양 받아주세요. 요거였는데 금리가 더 오르겠죠. 일단 첫 번째, 이창용 총재가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집값 올라갈 수 있을 정도까지 금리 안 내릴 거다. 금리 많이 내려도요, 외국 예측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요, 많이 내려도 내년까지 세 차례예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 내려가지고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는 한 달새 20번 인상. 제가 이거 19일 기사를 썼는데 오늘 기사 떴더라고요. 22번 인상으로. 그리고 요걸 토대로 뭐라고 그래요? 은행권에서 대출금리 올라가는 게 제일 못마땅한 집단이 어디다? 건설 마피아죠. 그러면은 그 건설 마피아들이 대다수의 많은 언론들을 장악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언론들은 항상 자금이 부족하고 그 자금은 항상 광고비로 지급이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이 이해관계를 토대로 언론을 사기도 하고, 그러면은 건설사들, 건설 마피아들 입장에서는 금리 올라가고 대출 한도 줄이는 게 굉장히 못마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은행 뭐 이자 수익이 역대 최대다, 격포제다, 그러면서 예대금리차 너무 크다, 지금 예대금리 늘려가지고 은행 이자 장사한다, 금리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야 된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대금리차 IMF 이후 가장 낮죠. 반치로 눌러가지고 지금 예대금리차가 엄청 적은 편이에요. 다만 말씀드렸지만 주담대에 지금 대출금리도 올라야 되는 상황인데, 반치로 대출금리부터 눌렀으니까 대출금리는 먼저 올라가고, 그 당시에 예전에 대출금리 누르는데 예금금리는 안 눌렀으니까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 시기가 조금 더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금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이 올 거다. 은행도 자금이 필요하니까. 부실채권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5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고정이하 여신.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요 5단계 중에서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요 3가지 단계를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부르죠. 이게 지금 한 해 4조 가까이 굉장히 빠르게 불어나고 있죠. 문제가 되는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값은 억지로 부양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집값은 억지로 부양하면 안 되는데 23년부터 정책대출 토대로 억지로 부양했죠. DSR 우회해 가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부실채권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던 2022년에는 막상 부실채권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정책대출로 DSR 적용 안 되는 대출을 내준다. 근데 DSR 적용 전에는 알아서 조심했겠지만 DSR에 적용된 후에는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는 없다. 막차다. 라고 사람들이 무리하게 받으니까 부실채권이 빠르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굉장히 부실채권이 빠르게 늘고 있고 이게 경공매로 나오고 있는 거다 지금. 여기에 요주의 상황도 어떨까요? 요주의도 38.3% 5조 가까이 늘었다. 얘가 곧 부실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4대 금융에서 지금 부실채권이 총 10조, 그 다음에 5대 금융에서 14조 9천억인데, 문제는 5대 금융에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상매가 얼마나 있다고 그랬어요? 상반기에 3.2조 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 5천억이 늘었어요. 손실 내가면서 계속 상매각을 하고 있고, 저 3.2조 중에서 1조 정도는 아예 상각을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상각 매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권이 계속 불어나고 있고,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체채권 늘어나고 있고, 이거 정리하려면 은행이 자기 돈 써야 되는데, 자기 돈 쓰는 것도 수익이 잘 날 때나 그렇지, 나중에 이제 부실채권 더 터져가지고, 받아야 될 돈, 이자 많이 받고, 받아야 될 돈이 아예 손실로 변하게 되는 경우는 자기 자본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예금금리는 어떻게 되겠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냥 균열이 나고 있는 거다. 경제위기, 금융위기 이미 왔어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상매각도 매년 늘리고, 경공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부실채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위기가 아니다? 경제위기인데, 정부가 우리가 부은 청약통장 돈 꺼내다 쓰고, 은행권한테 2차 보전 방식으로 이자 지급해 주면서 돈 꺼내다 쓰고, DSR 우회에 줘가면서 돈 빌려주고, 그래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니까 티가 안 날 뿐이다. 근데 돌려막기의 결과는 어때요? 이만큼 터질 거? 이만큼 터진다. 그게 답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